15년 전 사라진 남편이 건네준 낡은 자개함. 사장님,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비워줘요. 여기 카페 들어온대. 2025년 1월의 차가운 아침, 건물주 박 사장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째 시장통 귀퉁이에서 낡은 재봉틀 하나로 딸아이를 키워낸 제 인생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님, 제발요. 1년만 부탁드릴게요. 딱 1년만 더 있게 해주세요. 딸애가 올해 대학 졸업하거든요. 사장님도 사정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나도 은행 이자 감당이 안 돼. 카페 들어오면 월세를 2배로 받을 수 있다니까. 미안해요. 박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김성진이 15년 전 노름빚과 사채 8천만 원만 남기고 증발한 뒤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딸아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어린 것이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협박 전화를 하고 심지어 딸아이 유치원 앞까지 따라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성진 그 새끼 어디 갔어? 당신이 김성진 와이프야? 네. 그런데 누구신지요? 너 그 자식한테 들은 거 없어? 이 새끼 가족도 버리고 도망간 거야? 집에 안 왔어? 그이는 집에 안 들어온 지 며칠 되었어요. 아, 벌써 도망갔나 보구만. 그럼 대신 갚아. 부부는 빚도 같이 지는 거야. 저는 모르는 이야기인걸요. 대체 그이가 무슨 빚을 졌단 거예요? 우리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았으니깐 빚이 생기지. 그럼 이자라도 내. 한 달에 200만 원씩. 200만 원이요? 200만 원이라니. 당시 제가 수선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봐야 하루 2만 원도 못 벌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고작 60만 원 정도였으니 월세 30만 원에 아이밥 먹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채업자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남편 김성진이 그들에게 빌린 돈은 무려 8천만 원.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있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금 8천만 원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이라도 줄여달라고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빌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렸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사정이 하도 딱해서 우리도 이자까진 붙이지 않도록 하지. 대신 15년 안에 8천만 원 다 갚아.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그때는 딸내미 앞으로 빚 돌린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을 늘렸습니다. 수선집 일이 끝나면 밤 11시까지 식당 설거지를 했고 주말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딸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셨는데 어머니마저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도록 바느질을 해서 15년 동안 겨우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한 달에 평균 17만 원씩 갚은 셈이었습니다. 그나마 딸아이 학비며 생활비를 빼고 이 정도의 빚을 갚았다는 게 더 대단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딸아이는 20살이 됐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빚 때문에 아이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습니다. 엄마, 이번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갈 거야. 취업하면 남은 빚은 내가 갚을게. 엄마는 이제 그만 일해. 이러다 엄마 쓰러져. 딸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야 합니까? 그런 와중에 이젠 가게마저 빼앗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수선집은 제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걸 잃으면 저는 이제 뭘 해서 먹고 삽니까?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대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손님이 맡긴 코트 수선을 마치고 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반. 딸아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했으니 집에 없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재봉틀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땡그랑.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손님이라니?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업 끝났어요. 문 앞에 웬 초라한 노숙자 하나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비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얼굴은 큰 흉터가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나가세요.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구걸하는 데 아니에요. 저는 모질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밤늦게 찾아오는 낯선 남자라니 무섭기도 했습니다. 손에는 가위를 쥐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아. 그 목소리. 15년 전 제 귀에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대박 내고 올게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성진 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노숙자가 15년 전 도망친 제 남편이라니. 도망갔던 그 당시 그는 35이었는데 지금은 70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뭐야? 무슨 낯짝으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 나타나? 15년 동안 어디서 뭐 했어? 나 죽어라 빚 갚느라 손가락이 이 모양이 됐는데. 딸애는 친구들 만날 때 아빠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자랐는데.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남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왼쪽 얼굴에 큰 화상 흉터가 있었고 한쪽 눈은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이 사람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자개함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셨던 그 자개함. 남편이 도망갈 때 챙겨나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딸한테 주고 남은 빚 갚는 데 써. 뭐라고? 남편은 자개함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입으로 뭔가를 토해냈습니다. 피었습니다. 당신.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 영순아. 나 이제 못 볼 것 같다. 주희. 잘 키워줘서 고맙다. 야, 김성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가면 어쩌라고. 제발 무슨 일인지 어찌 된 건지 말이라도 해주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소리쳤지만 남편은 폭우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는 그가 남겨주고 간 자개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손에 쥔 자개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여길 찾아와 왜 이걸 주고 간 걸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화가 났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나서 자개함 하나 던져주고 가다니. 저는 화풀이로 자개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자개함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 통장 2개, 낡은 수첩 1권, 그리고 편지 1통.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정기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예금주는 박영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215만 원. 3,200만 원이라니. 저는 황급히 두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역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850만 원. 합계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악필로 열심히 적어둔 기록들이었습니다. 3월 15일 태백 탄광 입사. 월급 180만 원. 숙소비 30만 원 빼면 150만 원 남는다. 영순이한테 보낼 수 있는 돈 100만 원. 근데 보내면 사채업자들이 가져갈 거다. 차라리 모아뒀다가 한 번에 주자. 영순아, 조금만 참아라. 5월 2일, 오늘 갱도에서 사고가 있었다. 김씨 아저씨가 돌에 깔렸다. 나도 죽을 뻔했다. 무섭다. 근데 영순이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 오늘 월급 받아서 정기예금 100만 원 넣었다. 통장은 영순이 이름으로 만들었다. 언젠가 이걸 줄 날이 올 거다. 8월 20일, 1년 반 만에 탄광 그만뒀다. 몸이 안 좋아졌다. 진폐증 초기 판정 받았다. 의사가 더 이상 탄광 일하지 말란다. 그래도 돈은 모아야 한다. 건설 현장으로 옮겼다. 월급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매달 80만 원은 모을 수 있다. 다음 해 4월 3일, 오늘 영순이를 봤다. 많이 야위었다. 보고 싶었던 딸아이도 봤다. 주위가 많이 컸다. 학교 가는 모습이 예뻤다.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근데 참았다. 지금 나타나면 사채업자들이 알 거다. 조금만 더 참자. 11월 15일,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 철근에 얼굴을 다쳤다. 왼쪽 눈이 잘 안 보인다. 병원비 500만 원 나왔다. 모아둔 돈에서 썼다. 화난다. 이러면 언제 8천만 원을 모으나. 다음 해 2월, 5년이 지났다. 모은 돈 1,800만 원. 아직도 멀었다. 영순아,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노름만 안 했어도. 2년 뒤 7월, 주희가 고등학생이 됐다. 몰래 졸업식 갔다 왔다. 교복 입은 모습이 예뻤다. 영순이도 봤다. 많이 늙었다. 내 잘못이다. 전부 내 잘못이다. 2년 뒤 6월, 벌써 10년이 지났다. 모은 돈 2,800만 원. 공사장 일이 줄어서 요즘은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모은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차다. 2년 뒤 3월 숨을 쉴 수 없어 병원에 갔다. 폐암 3기. 수술하면 2천만 원, 수술 안 하면 2년. 안 하면 영순이한테 돈을 줄 수 있다. 선택은 명확하다. 22년 8월, 주희가 대학생이 됐다. 예쁘게 컸다. 영순이를 닮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의사가 6개월 남았단다. 더 서둘러야 한다. 23년 5월, 몸이 많이 안 좋다. 이제 일을 못한다. 모아둔 돈 3,200만 원. 적금은 850만 원. 8천만 원의 반도 안 된다.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영순아, 미안하다. 이것밖에 못 모았다. 24년 12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병원에서 나왔다. 더 이상 치료 못 받는다. 돈이 없다. 그래도 괜찮다. 영순이한테 줄 돈은 지켰다. 이제 자괴함을 들고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순이를 봐야 한다. 25년 1월, 오늘 영순이를 본다. 자괴함을 준다. 그리고 떠나자. 영순아, 사랑한다. 주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 수첩을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15년 전 내가 노름 빚 8천만 원을 지고 도망쳤을 때 너는 나를 원망했겠지. 당연해. 나도 나를 원망했으니까. 사실 나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 사채업자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일부러 모습을 감춘 거야.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라고 믿었어. 그래야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15년 동안 나는 전국의 탄광과 공사장을 전전하며 미친 듯이 돈을 모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 밥도 제일 싼 거 먹고 옷도 안 사고 술, 담배도 끊고 모은 돈은 전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었어. 사채업자들이 추적 못하도록. 원래는 8천만 원을 다 모아서 빚을 갚고 당당하게 돌아가려 했어. 근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네. 암에 걸렸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4천만 원. 8천만 원의 절반밖에 못 모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돈으로 남은 빚일부라도 갚아. 그리고 남은 돈은 주희 취업 준비하는 데 써. 주희가 나 때문에 빚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줘. 영순아,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노름에 빠져서 가족을 망쳤어. 그 죗값을 15년 동안 혼자 갚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주희를 사랑했어.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어. 이제 편히 쉬어. 너무 고생했어. 주희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사랑해. 성진.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주희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주희는 한참을 말없이 자괴함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어? 모르겠다. 어젯밤에 그냥 가버렸어.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않고. 찾아야 해. 지금 당장.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남편은 수선집을 나온 후 근처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층 구석방.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평화로운 얼굴로. 아빠! 주희가 소리치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희에게 생각해보니 우리 주희한테 한 번도 편지를 쓴 적이 없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 써본다. 아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안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없었던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래도 아빠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엄마 닮아서 착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빠가 나름대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취업 준비 잘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멋지게 살길 바랄게. 그리고 엄마 잘 모시고. 아빠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게.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만 빌게. 마지막으로 말하네. 사랑한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 주희에게. 주희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혼자 고생했어?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바보 같은 사람. 흑흑. 남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에는 15년간의 노동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저희 모녀와 몇몇 이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했던 공사장 동료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술 먹는 거 본 적 없고 쉬는 날에도 일하려고 했죠. 항상 가족 이야기만 했어요. 내 마누라가, 내 딸이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15년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이제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박영순? 오랜만이네. 돈 가지고 왔어? 네. 4천만 원 있습니다. 남은 빚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갚겠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채업자는 통장을 확인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겨우 이거 모았어? 그래도 성실하긴 하네.
좋아, 4천만 원 받지. 근데 남은 돈은 1년 안에 갚겠습니다. 제발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여지껏 이자도 안 받고 기다려줬으니 남은 돈에 이자는 붙는다. 한 달에 10만 원씩.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자도 안 받고 기다려주신 거 잘 알고 있어요. 나머지도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으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건물주 박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음 달까지. 박 사장님. 잠깐만요. 박 사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사장님 남편분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이웃분한테 들었거든요. 사장님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카페 얘기는 취소할게요. 여기서 계속 장사하세요. 네. 정말요? 네. 대신 월세는 좀 올려야 해요. 지금 30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 주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취업하면 내가 남은 빚 갚을게. 주희야, 넌 내 인생 살아. 아빠가 남긴 돈으로 취업 준비 제대로 해. 엄마가 남은 1천만 원은 갚을게. 근데 엄마 혼자 어떡해? 엄마가 해낼 수 있어. 1년이면 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벌면 되잖아.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수선집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오토바이는 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추가로 7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주희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주말에만 일하며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 이거 빚 갚는데 보태. 주희야, 이건 내 돈이잖아. 아빠가 15년 동안 우리 위해 고생했는데 나도 1년쯤은 도와드릴 수 있지. 딸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채업자를 찾아가 마지막 돈을 갚았습니다. 여기 1,120만 원입니다. 원금 1천만 원에 이자 120만 원. 사채업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만에 다 갚았네. 당신도 정말 대단해. 이제 빚 없어. 수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15년. 길고 긴 15년이 끝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다 갚았어. 당신이 모아준 돈으로 빚을 갚았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15년도 더 전에 찍었던 사진. 그때는 건강하고 젊었던 남편이었는데 주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취업했어. 뭐? 정말? 응. 중소기업인데 괜찮은 곳이야. 다음 달부터 출근해. 초봉이 4천만 원이래. 중소기업치고 연봉도 나쁘지 않고 복지도 꽤 좋은 곳이야. 주희야. 저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봤죠? 제가 취업했어요. 이제 엄마 제가 모실게요. 주희가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모녀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15년 만에 마음 편히 먹는 밥이었습니다. 엄마, 나 월급 받으면 엄마 재봉틀 새 걸로 바꿔줄게. 아니야. 이 재봉틀이 좋아. 아빠가 결혼 선물로 사준 거거든. 저는 수선집에 낡은 재봉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재봉틀로 15년을 버텼습니다. 이 재봉틀이 없었다면 저희 모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 구석에는 남편이 남긴 자개함을 진열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사장님, 저 자개함 파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안 팔아요.
우리 남편이 남긴 유품이에요. 딸 주인은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은 다 갚았고 이제는 진짜로 자유롭습니다. 가끔 비 오는 날이면 15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폭우 속에서 자괴함을 건네던 남편의 떨리는 손. 그 손에는 15년간의 고통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 잘 살고 있어. 주위도 잘 크고 있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저는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합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거칠지만 마음만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진열장 속 자개함은 오늘도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